2022년 9월 초 어느 아침 세종특별자치시 변두리 강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알랑리에서 평소처럼 고요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갑자기 깨졌다. 40대 중반의 김민호라는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과 마른 체구로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경찰서로 급히 달려온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역력했다. 김민호는 당직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어머니인 박지숙, 65세과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수민, 12세, 이틀째 갑자기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그는 마을 시장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을 비우곤 했는데 이틀째 집에 돌아오니 문이 잠겨 있고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근처 친척집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두 사람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노인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실종 사건의 복잡성을 인지한 마을 경찰은 부서장 대리인 한 명이 직접 이끄는 조사팀을 즉시 구성해 김민호의 집으로 출동했다. 김민호의 집은 세종 지역의 전형적인 시골 가옥으로 기와 지붕에 작은 앞마당과 뒤편의 잡초가 무성한 정원과 축사가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경찰들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한 상태를 느꼈다. 오래된 타일 바닥이 반짝반짝 닦여 먼지 한 톨 없었고 낡은 가구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싸움의 흔적이나 뒤집힌 물건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정상적이었다. 조사팀이 뒤편 주방으로 가보니 이는 잎사귀로 임시 지붕을 씌운 작은 공간으로 벽돌이 아직 미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중앙에 시멘트로 쌓은 장작 난로가 있었고 바로 여기서 그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비합리적인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난로 위철 받침대에 놓인 찜솥 안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만두가 들어있었다. 속이 꽉 찬 갈색 만두가 갓 찐 듯 보였다. 왜 노인과 아이가 식사 준비 중에 갑자기 사라졌을까? 이 세부 사항은 경찰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심어주었다. 이때 방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김민호의 사실혼 아내인 최은지, 30세 정도로 작고 여인 체구의 창백한 얼굴과 부은 눈이 울어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경찰을 보자 그녀는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김민호가 한참 달래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건을 이야기했다. 최은지는 김민호와 동거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결혼 등록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시어머니와 의붓딸이 그녀를 매우 싫어하며 다른 가정을 파탄낸 여자로 여겼다고 했다. 이틀 전 김민호가 일하러 나간 후 박지숙과 이수민이 그녀를 심하게 욕하고 모욕했다. 박지숙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했다. 너무 무서워서 그녀는 마을 끝에 사는 김할머니 집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비어 있었고 찜솥 안만두가 아직 끓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화가 나서 이웃마을 친척 집으로 간 줄 알았고 남편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어제 김민호가 돌아와서야 함께 찾기 시작했다고 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파일은 즉시 세종시 경찰서 형사팀으로 이관되었다. 장우식 경감, 형사팀장, 베테랑 수사관, 이 직접 사건을 맡았다. 파일과 현장 사진을 검토하며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에 과도한 청결과 버려진 만두, 찜솥이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는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증거 은폐처럼 보였다. 장우식 경감은 부하들에게 말했다. 노인과 12살 아이가 지구에서 증발할 수는 없어. 이 집이 너무 깨끗해. 이 청결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두 할머니 손녀의 실종 사건은 복잡한 수사로 발전했다. 장우식 경감은 이를 단순 가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들은 작은 정보 조각부터 모아 전체 그림을 재구성해야 했다. 두 가지 주요 가설이 세워졌다. 첫 번째는 마을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대로 박지숙이 며느리를 너무 미워해 손녀를 데리고 멀리 떠나 김민호가 어머니와 아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 두 번째는 더 복잡하게 김민호의 전처, 이수민의 친모가 오랜만에 나타나 딸을 몰래 데려갔다는 것. 가족 관계와 갈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관들은 이웃 주민들의 진술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김민호의 집은 작은 마을 골목에 있어
사생활이 쉽게 알려지는 곳이었다. 실제로 모은 진술들은 그 집안의 숨막히는 삶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그려냈다. 옆집에 사는 나이든 김 할머니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은지, 그 애가 착한데 운명이 너무 고달파요. 여기 온 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민호 어머니 박 할머니가 얼마나 독하신지 은지를 눈엣가시로 여겨요. 하루 종일 욕하고 남의 남편 뺏은 여우라고 불러요. 민호가 일 나가면 바로 트집 잡아요. 수민 그 애도 할머니가 응석바지로 키워서 버릇없어요. 은지를 새엄마라고 부르며 괴롭히고 한 번은 뜨거운 국을 일부러 은지 발에 엎어서 새엄마가 때렸다고 소리쳤어요. 민호는 약해서 어머니와 딸을 편들지 못하고 은지는 그냥 참아요. 다른 이웃은 싸움이 밥 먹듯 일어났다고 확인했다. 실종 당일 오후에 박 할머니가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 은지의 울음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후 은지가 창백한 얼굴로 집을 뛰쳐나와 마을 끝으로 갔다고 했다. 1시간 후 모든 소리가 멎었다. 이러한 진술은 비극적인 배경을 그렸다. 최은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는 박지숙과 이수민이 화가 나서 떠났다는 가설을 강화했다. 수사가 이 방향으로 집중되는 동안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다. 마을 강변에서 그물을 치던 어부가 작은 천 가방을 건져 올렸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이 확인하니 낡은 꽃무늬 가방으로 노인과 아이 옷 몇 벌, 약간의 현금,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이수민의 오래된 사진이 들어있었다. 김민호가 어머니와 딸의 물건이라고 확인했다. 이 증거는 가출 가설과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서둘러 배를 타다 가방을 강에 떨어뜨린 듯했다. 수사관들은 그들이 배를 타고 다른 구역으로 간 후버스를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지숙과 이수민의 사진이 인근 경찰서와 버스 회사, 페리 터미널로 보내졌다. 한편 형사기술팀은 여전히 김민호 집을 재검토했다. 처음부터 있던 젊은 수사관이 주방 구석에 큰 돌절구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다고 느꼈다. 주변의 그을음과 때에 비해 안쪽이 너무 말끔했다. 작은 막대기로 틈새를 파헤치니 흰색 유기물 조각 몇 개와 짧은 백발 한 가닥이 나왔다. 이는 가방에 닿혔다. 뒤편 축사에서 돼지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돼지들이 살이 찌고 식욕이 왕성했다. 농업 경험이 있는 수사관이 사료에 고기와 뼈 조각이 섞인 게 이상하다고 느꼈다. 소규모 농가에서 드문 일이었다. 그는 사료 샘플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 세부 사항들은 당시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고 잠시 미뤄졌다. 모든 노력은 의도적 가출 증거를 추적하는 데 쏟아졌다. 김민호는 가방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딸이 화가 나서 어딘가에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후회하며 먼 친척들에게 전화했다. 최은지는 여전히 두려워하며 말수가 적었고 집안일을 돌보며 남편을 챙겼다. 수사가 며칠 더 이어졌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다. 철저히 확인했지만 어떤 버스 회사나 페리도 비슷한 승객을 태운 적이 없다고 했다. 김민호 전처 가설도 배제되었다. 수사관들이 확인하니 그녀는 대전 공업단지에서 일하며 해당 기간 동안 떠난 적이 없었다. 딸 실종 소식에 그녀도 놀라며 걱정했다. 모든 방향이 막혔다. 사건은 점점 식어갔고 생존 희망이 희미해졌다. 전문팀은 압박을 느꼈다. 논리적인 길을 따랐지만 끝이 없었다. 몇 주가 지나 알랑리 주민들에게는 이틴 사건이 되었지만 세종시 형사팀에게는 여전히 미해결 파일이었다. 모든 관계와 단서를 추적했지만 두 사람은 정말 증발한 듯했다. 장우식 경감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생존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김민호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김민호는 살이 빠지고 얼굴에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관계를 조화시키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최은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남편을 돌보고 축사대지를 관리했다.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전문팀이 거의 포기할 무렵 희망의 빛이 비쳤다. 세종시 경찰서 직통 전화가 장우식 경감에게 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천안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 기사였다. 신문에 실린 실종 기사를 보고 떠오른 게 있다고 했다. 약 2주 전 아침 세종 휴게소에서 노인과 소녀가 탔는데 기사에 묘사된 박지숙과 이수민과 딱 맞았다. 할머니는 작고 백발의 검은색 한복 비슷한 옷을 입었고 소녀는 마르고 검은 피부의 고양이 그림 티셔츠를 입었다. 소녀가 멀미로 버스 바닥에 토해서 기억난다고 했다. 이 정보는 막힌 수사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티켓 확인 결과 서울 서부 버스 터미널로 간 게 맞았다. 모든 세부가 놀라울 만큼 일치했다. 그들은 소형 버스가 아닌 오토바이 택시로 고속도로로 나가 대형 버스를 탔을 수 있었다. 전문팀은 밤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 경험이 풍부한 4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팀이 즉시 서울로 출발했다. 임무는 현지 경찰과 협력해 서부 터미널 주변을 수색하고 CCTV를 확인하며 주변 여관과 저가 숙소를 뒤지는 것이었다. 김민호는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며 경찰들에게 감사했다. 기뻐하면서도 어머니와 딸의 타지 생활을 걱정했다. 서울에 도착한 팀은 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도시는 상상 이상으로 넓고 복잡했다. 바다 속반을 찾기였다. 그들은 서부 터미널 CCTV 데이터를 추출해 몇 시간 동안 검토했다. 비슷한 외모의 노인과 소녀가 버스에서 내리는 영상을 찾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확신할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사진을 들고 터미널 주변 여관, 식당, 시장을 돌며 물었다. 낮밤 없이 수십 킬로미터를 걸었다. 몇 번 유망한 정보가 들어왔다. 한 여관 주인이 비슷한 할머니 손녀가 방을 빌렸다고 해서 달려갔지만 오인이었다. 오토바이 택시 기사가 팔구절로 데려다줬다고 해서 저를 수색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일주일 동안의 피로한 수색 끝에 희망이 꺼져가던 중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 단서는 가장 무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지숙과 이수민이 살아있지 않고 알랑리 집을 떠난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것, 이웃 진술의 싸움, 집의 비현실적 청결, 만두찜솥, 돌절구의 백발과 유기물 조각, 이전에 무시된 세부 사항들이 수사관들의 마음을 다시 괴롭혔다. 그들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논리적인 증거처럼 보이는 가방과 기사 진술에 소가 잘못된 길로 갔다. 그들은 완벽하게 조작된 현장과 이야기에 속았다. 장우식 경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실망을 넘어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동료들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됐어. 누군가 우리가 믿게 하려는 이야기에 속았어. 이제 모든 걸 잊어. 가방, 기사, 서울 다 잊고 그는 화이트보드로 가서 모든 다이어그램을 지우고 김민호 집 사진만 남겼다. 출발점은 강변이나 고속도로가 아니야. 바로 여기야. 명령이야. 집과 주변 땅을 다시 탐색해. 이번엔 가출 흔적이 아니라 범죄 증거를 찾아. 주방, 특히 그 돌절구와 뒤편 돼지 축사에 집중해. 필요하면 다 뒤집어. 이 완벽한 청결이 어떤 더러운 걸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 해. 가출 가설의 붕괴로 전문팀은 사건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재검토해야 했다. 그들은 실종자가 아니라 은폐된 범죄 증거를 찾고 있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모든 의심은 김민호 집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두 피해자가 목격된 곳, 서울팀이 돌아온 일주일 후 아침, 최신 장비를 갖춘 현장 탐색팀이 조용히 알랑리로 돌아왔다. 이번엔 수사관뿐 아니라 도 경찰의 화학법의학 및 생물학 전문가도 동행했다. 집은 엄격히 봉쇄되었고 김민호와 최은지는 객관성을 위해 마을 경찰서로 초대되었다. 장우식 경감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이번엔 벽돌 하나하나 뒤집고 틈새마다 확인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야 해. 탐색은 본체부터 시작되었다. 여전히 의심스러울 만큼 깨끗했다. 전문가들이 자외선 램프를 썼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러나 주방으로 이동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작고 습한 주방이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 한 법의학 전문가가 루미놀 용액병을 들고 설명했다. 이 화학물질은 혈액의 헤모글로빈 철분과 반응해 청록색 빛을 내 세척된 혈흔도 드러내지 주방의 모든 문과 틈을 막아 어두운 방으로 만들었다. 전문가가 바닥, 벽, 특히 돌절구 주변에 뿌리자 즉시 섬뜩한 광경이 나타났다. 청록색 희미한 빛이 바닥에 떠올랐고 돌절구 발치에 가장 집중되어 주변 바닥으로 퍼졌으며 벽에 작은 얼룩이 튀었다. 이는 싸움이나 강한 힘의 흔적이었다. 모두 숨을 죽였다. 주방의 완벽한 청결은 마침내 벗겨졌다. 그것은 깨끗한 게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잔인하게 지운 것이었다. 이제 돌절구에 관심이 쏠렸다. 발견된 것들로 그것은 더 이상 주방 도구가 아니었다. 범죄의 중심일 수 있었다. 전문가들이 장갑을 끼고 핀셋, 막대, 확대경으로 작은 틈새를 검사했다. 세심한 검색 후 깊은 틈새에서 짧은 백발 한 가닥이 나왔다. 이어 흰색 유기물 조각 몇 개가 나왔다.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향신료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모든 샘플이 별도 봉투에 넣어 위치를 기록했다. 주방을 떠나 축사로 갔다. 돼지 몇 마리가 먹이를 달라며 울었다. 장우식 경감은 이전에 지적된 이상한 사료를 떠올렸다. 그는 이 구역을 철저히 검사하라고 명령했다. 전문가들이 사료 찌꺼기 샘플을 취하고 마른 돼지 분뇨를 대량으로 퍼서 현장에서 채질했다. 불쾌한 작업이었지만 수사에서 아무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 불순물을 제거한 후 그들은 예상한 대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흰색 단단한 조각들을 발견했다. 일부는 부서진 뼈관으로 보였다. 해부학 전문가가 예비 확인으로 사람 뼈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의도적으로 부서진 듯했다. 본부로 돌아온 방 안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그들은 중요한 증거를 찾았지만 흩어진 조각들로 끔찍한 이야기를 구성해야 했다. 혈흔, 백발, 뼈 조각, 분쇄된 것들. 범죄가 일어났고 시신이 은폐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장우식 경감은 화이트보드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혈액, 머리카락, 뼈가 부서짐. 잔인한 범죄. 시신 은폐. 그러다 무해해 보이던 세부 사항이 떠올랐다. 만두 찜솥. 첫날 탐색에서 아직 따뜻했던 찜솥. 최은지가 남편을 위해 찬장에 보관한 먹으라고 한 만두. 미치광이 같은 경감 자신도 멈칫할 만큼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을 나섰다. 수사관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장우식 경감은 증거실로 직행해 찜솥을 응시하다가 관리자에게 말했다. 이 만두 찜솥 전체를 즉시 봉인해. 오늘 채취한 모든 샘플과 함께 형사기술실로 보내. 긴급 DNA 감정 요청이야.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 그의 명령에 모두가 충격받았다. 그 뒤에 숨은 생각을 이해했다.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흘 후, 영원처럼 긴 시간 후 과학수사연구소의 최종 보고서가 세종시 경찰서로 긴급 배송되었다. 장우식 경감은 전문팀 전체를 회의실로 소집했다. 문을 닫고 봉투를 열었다. 방은 고요했다. 그는 천천히 읽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었지만 각 단어가 망치처럼 내리쳤다. 1. 김민호 집 주방 현장의 청록색 발광은 사람 혈액으로 확인됨. 이 돌절구 틈새에서 채취한 백발 DNA는 박지숙의 빗에서 얻은 샘플과 100% 일치. 3. 사료통과 돼지 분뇨에서 채취한 뼈 조각은 사람뼈로 DNA 분석 결과 이수민의 칫솔에서 얻은 샘플과 100% 일치. 여기서 방안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이 모든 한계를 깨뜨렸다. 4. 만두 속 재료 샘플에 사람 단백질과 조직이 포함됨. DNA 분석 결과 혼합 DNA로 두 피해자 박지숙과 이수민의 프로필 확인됨.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진실이 드러났다. 증인이나 범인의 자백이 아닌 차갑고 반박 불가능한 과학 증거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범죄는 외부가 아니라 집안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만두 찜솥은 가출 중 버려진 게 아니었다. 잔인한 은폐 과정의 최종 산물이었다. 집의 청결도 풀렸다. 학살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세척된 것이었다. 상상할 수 없는 더러움과 혐오를 숨기기 위해 DNA 보고서는 철저한 증거가 되었다. 비인간적이라도 반박할 수 없었다. 장우식 경감은 즉시 최은지를 소환했다. 김민호도 관련자로 초대되었다. 그는 아직 경찰의 끔찍한 발견을 모르고 아내가 무죄라고 믿었다. 최종 대질은 경찰서 특별실에서 이뤄졌다. 최은지가 들어왔고 여전히 참아내는 듯 두려워 보였다. 남편을 보자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었다. 장우식 경감은 맞은편에 앉아 슬픔 어린 눈으로 보고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김민호에게 말했다. 민호 씨, 이게 당신이 어머니와 딸이 화나서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며 며칠 동안 먹은 거예요. 김민호는 어리둥절의 종이를 들고 읽었다. 과학 용어는 이해 못했지만 이름들 박지숙, 이수민, 과 마지막 줄 만두 속재료 분석 결과를 보았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어리둥절해서 믿을 수 없으므로 믿을 수 없음에서 극도의 공포로 그는 아내를 뚫어지게 보며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안 나왔다. 몸이 떨리고 종이가 떨어졌다. 그는 무너지며 구토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그녀가 사랑하고 보호하려 한 남편이 극도의 혐오로 무너지는 순간 최은지의 참는 껍데기가 깨졌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공허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네, 제가 다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무서우리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옥 같은 날들, 시어머니와 외부딸에게 모욕과 고문을 당하며 동물 취급받던 이야기. 운명적인 그 오후, 박지숙과 이수민이 욕뿐 아니라 그녀의 고인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한복을 가위로 잘라내며 앞에서 파괴한 이야기. 광기 어린 분노로 그녀는 매일 향신료를 찢던 나무 방망이를 집어 그들의 머리를 연속으로 내리쳤다. 그들이 쓰러질 때까지. 광기가 가시자 두 시신 앞에서 그녀는 두려움 대신 공허를 느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머릿속에 야만적인 은폐 계획이 떠올랐다. 그날 밤 그녀는 기름 램프 아래 작은 주방에서 범죄를 완성했다. 매일 쓰던 칼, 도마, 돌절구로 시신을 토막내고 으깨서 모든 흔적을 지웠다. 일부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만두 속으로 섞어찌고 다른 일부는 사료에 섞어 뒤편 돼지들에게 먹였다. 그녀는 그렇게 하면 그녀를 괴롭힌 자들이 영원히 사라져 흙과 공기에 녹아들고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 믿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을 묘사하듯 차분하고 차가웠다. 가장 베테랑 수사관들도 몸서리를 쳤다. 2023년 5월 28일 세종지방법원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1심 재판을 열었다. 사건의 특별한 심각성으로 비공개 재판이었다. 피고석에 선 최은지는 더 이상 참는 모습도 차가운 미소도 아니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침묵했다. 반박 불가능한 증거와 자백에 기반해 법원은 형법 제250조 1항 살인죄로 2명 살해, 16세 미만 아동 살해, 야만적 범죄 행위 등의 가중 처벌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엄격한 판결로 끝났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 여파와 교훈은 영원하다. 이는 단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족의 비극이다. 독함, 나약함, 참음이 극한에 다다른 비극. 박지숙과 이수민의 잔인함은 고통과 증오의 씨앗을 뿌렸지만 최은지는 다른 탈출구 대신 더 끔찍한 범죄로 응수해 자신과 사랑하는 남편에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김민호는 효도와 사랑 사이에서 나약하게 서서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모든 걸 잃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깊은 경종이다.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의 얇은 경계. 침묵과 참음이 항상 해결책은 아니다. 그것은 악의 토양이 될 수 있고 극한에 다다르면 모든 걸 파괴하는 폭력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인과응보의 악순환에서 승자는 없다. 오직 보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만 있을 뿐.